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전자계산기 구조 6번째 시간이고요. 프로세서와 명령어라는 타이틀로 같이 한번 즐겨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즐긴다는 말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 제 1강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6강에서 이 프로세서와 명령어 부분이 들어가느냐 하면 그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의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은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쯤 되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고 그나마 컴퓨터의 어떤 박사님들 또 교수님들 자 이런 분들이 컴퓨터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컴퓨터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뭐 샘틀이라는 순수한 우리말도 이제 써봤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자를 과거부터 써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한자로 어떻게 전자적으로 어떤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계다 해서 전자계산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계산기라는 말 자체가 컴퓨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컴퓨터 안에는 도대체 어떤 구성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컴퓨터의 구조를 먼저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기본적인 동작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느냐 아니면 미리부터 컴퓨터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컴퓨터가 처리되는 그 원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구조를 들여다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1강부터 5강까지를 통해서 우리 인간과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고와 생각 대신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공부하기 이전에 컴퓨터는 어떻게 하면 반복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인간은 10진수를 쓰는 반면에 컴퓨터는 2진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2진수의 원리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6강부터는 컴퓨터의 구조를 이제 크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죠. 하드웨어는 기계라는 장치고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컴퓨터라는 이 기계는 기계만 있다고 동작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컴퓨터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프로세서와 명령어를 공부하면서 전반적인 컴퓨터의 어떤 틀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프로세서와 명령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우리 시험에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별표 2개, 별표 3개 막 쳐드릴 겁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교재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담아뒀기 때문에 교재의 내용을 보면서 별표할 거는 반드시 별표하면서 따라와 줄 수 있도록 주셔야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여러분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퓨터는 크게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된다라는 이 그림을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선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보이시는 하드웨어, 기계적인 부분에서 CPU에는 제어와 연산 기억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서 우리가 또 한번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또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과목에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을 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내용 속에서 과목이 5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고 계시죠. 정보 처리라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컴퓨터의 어떤 모든 내용들을 모두 접할 수 있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살면서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 형태의 자격증이 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전자계산기 구조라는 과목이 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면 이 전체 속에서 역시나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운영체제가 또 이 부분이 될 거고, 이 전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될 거고, 결국 이 컴퓨터를 또 이 컴퓨터와 다른 컴퓨터와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는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 개론에 관련된 얘기일 거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광범위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수업하기 전에 이번 시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서두가 좀 길다, 그죠? 좀 흥분됩니다, 그죠? 여러분도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프로세서와 명령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 될 거지만, 우리가 어차피 공부하는 거 컴퓨터의 전체적인 어떤 틀, 코끼리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상기돼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좀 여담인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제 앞에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선생님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수업을 하셔도 됩니까? 핸드폰은 꺼진 건 아니고요, 무음 처리로 일단 해놨습니다. 전화가 오더라도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이제 S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입니다. 갤럭시라고 하죠. 네, 갤럭시. 자, 이 스마트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게 되었죠. 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기계입니다. 기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하드웨어라는 기계인데, 이 기계 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 되죠.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를 움직여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삼성 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OS는, 운영체제는 뭘 쓰고 있죠?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는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에 왜 구글 OS를 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구글을 쓰게 됐는지, 안드로이드를 쓰게 됐는지. 이미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에서는 아이폰은 iOS라는 운영체제를 쓰죠. 자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우리 회사에서 그 기기를 만들었으면 우리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 죽 써서 개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무슨 문제가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이 컴퓨터를 완벽하게 동작하고 움직이려면 이 하드웨어라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그 가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 섭렵해야 되고 모두 다 배워야 되고, 그것들이 우리 시험에 다 나온다는 거죠. 그쵸?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에 우리는 지금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운영체제에서 다루도록 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이 하드웨어 중에서 CPU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파헤치고 나갈 건데요. CPU의 약자가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중앙처리장치죠.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우리 두뇌, 인간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CPU는 크게 제어장치와 연산장치와 기억장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변장치에 보면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로 나눠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와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우리 컴퓨터의 본체를 뜯어보게 되면 CPU라는 중앙처리장치가 있고요. 정사각형 모양으로 조그만한 거 있어요. 중앙처리장치가 있고, 그 주변에 긴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다다닥 꼽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주기억장치, 기억장치 중에서 주기억장치
기억장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리고 CD, 그 다음에 여러분 들고 다니는 USB 메모리, 그리고 뭐 SD카드의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 기억장치라고 하죠.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특수 기억장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보조 기억장치와 주 기억장치로 나누는 부분이 이제 주변 장치의 기억장치라면, CPU에 속하는 이 기억장치는 흔히들 기억장치라고 한다기보다는 레지스터라고 부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팔딱팔딱을 배웠죠. 팔딱팔딱이 뭡니까? 플립플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립플롭을 뭐라 그랬습니까? 한 비트 기억 소자라고 말씀드렸죠.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 소자가 바로 플립플롭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가 32비트 컴퓨터다 또는 64비트 컴퓨터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컴퓨터는 64비트 컴퓨터인데요. 64비트 컴퓨터라는 것은 CPU 내에 플립플롭 같은 레지스터라는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소자가 64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4개의 어떤 명령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앞으로는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 그 다음에 128비트 컴퓨터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64비트짜리 CPU를 여러 개를 쓰는 형태로 앞으로 컴퓨터가 계속 발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듀얼 코어 CPU라고. 그러니까 CPU가 2개 또는 쿼드 코어, 뭐 3개, 4개 이렇게 달려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CPU가 여러 개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머리가 여러 개다는 뜻이죠. 그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머리가 두뇌가, 물론 외모 자체가 머리가 여러 개면 보기가 좀 흉측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수학만 생각하는 머리, 뭐 영어만 생각하는 머리, 뭐 과학만 생각하는 머리,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일처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컴퓨터는 가능하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컴퓨터는 CPU를 여러 개를 둠으로써 완벽한 일처리를 하게끔 점차 발전하게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후가 되면 또 어떤 형태의 컴퓨터가 쏟아져 나올지, 그 스마트폰 세상이 온 것도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스마트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뭐 과거에 지하철이나 뭐 버스 타면 신문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뭐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죠?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나쁜 점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그 과학 발명품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반대로 이제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새로운 발명품 자체가 의미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꾸 말이 딴 데로 새는데요. 이렇게 새면 안 되는데, 이번 시간에 할 거 되게 많은데. 자, 이제 말 딴 데로 안 새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자, 그렇다면 자, 이 CPU는 제어 연산 기억장치인데, 이번 시간에 제어장치, 연산장치, 기억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PU는 제어 연산 기억장치인데, 일단 CPU에 대한 개념 자체가 중앙처리장치의 구성 및 기능은 제어 연산 기억 전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CPU라는 조그만한 장치 안에 제어 기능도 있고 연산 기능도 있고 기억 기능도 있고 자료를 서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기능이 있어요. 그 네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도 갈로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제어 연산, 그리고 기억 레지스터, 그리고 버스 장치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제어장치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총괄하고 또 명령어를 해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장치죠. 그래서 이 제어장치 자체에다가 별표 3개 하겠습니다. 3개. 자, 여러분 교재를 따로 정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구조 과목에서는 사실 PPT로서 이 화면으로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교재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교재 정리를 뒤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정리 위주로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제어장치에서 별표 3개 따로 하면서 제어장치의 키워드 기억할게요.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어들을 꺼내어 해독하고 시스템 전체의 지시 신호를 보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한다는 말 따로 적어두세요. 감시, 감독, 통제하는 게 제어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죠. 시험 문제에서 뭐 제어장치를 단독으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연산장치가 단독으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어장치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지스터, 부호기, 해독기, 순서기, 주소 처리기 등등이 제어 장치에 속해요. 뭐 여기 있는 거 외에는 뭐 자주 나오지 않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위주로 봐두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프로그램 카운터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 페이지에서 도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제어 장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연산 장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산 장치라는 것은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서 실제로 뭐를 수행하는 장치?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다. 연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술 연산, 사칙 연산이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논리 회로의 논리 연산, and, or와 not, x, or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관계 연산은 이제 부등호로 크거나 같다, 작다, 크다, 뭐 작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동 시프트 연산은 이제 뭐 그 개가 옆으로 이렇게 가듯이 단계를 옆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그런 연산이 있어요. 이따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시프트. 자, 이런 그 연산을 주로 하게 되죠. 컴퓨터라는 것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계산적인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산 장치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해요. 자, 그 연산 장치의 종류에서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오버플로우 검출기, 시프트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가산기, 누산기, 보수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보수기라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보수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보수가 하는 일이 뭐죠? 그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하지만 원리 자체는 항상 덧셈을 이용해서 가산기를 이용해서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하죠. 그 중에서 뺄셈을 할 때는 항상 보수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뺄셈의 결과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수기라는 것은 뺄셈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산기, 누산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연산장치에 속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연산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뭐 기본적으로 쉽게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번 가산기, 2번 누산기, 3번 보수기, 4번 프로그램 카운터 이렇게 나오겠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카운터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카운터 뭔가 수를 세는 거니까 연산에 속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지만 프로그램 카운터는 연산하는 게 아니에요. 제어 장치 안에 속해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트라고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튼 시험 문제에서 연산 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기억 장치는 그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하여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이 레지스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플립플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비트 소자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한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 결과값 등을 기억하면서 일시적으로 한 비트씩 기억해주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클럭 펄스를 쏠 때마다 그죠? 그 안에 들어있던 기억 내용이 나오면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반대로 바뀌는 순서 논리회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자, 버스라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CPU 내에서 데이터를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어떤 회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PU, 메모리, 또 I/O, 인풋, 아웃풋이라는 약자죠. 입출력 장치들과 상호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 연결한 공통의 선을 우리가 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CPU의 구성장치 4가지에 대해서 의미까지 파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제어장치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연산장치에 속하는 것들의 주로 내용이 레지스터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 페이지에서 레지스터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레지스터의 종류 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인데요. 제가 말이 왜 이렇게 빨라지죠?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것은 어느 장치에 들어있다? 그쵸, 제어 장치에 들어있는 거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연산이 아니라 제어 장치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는 일은 차기 명령, next instruction. 다시 말해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가진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가진다. 자, 우리는요,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 그 부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컴퓨터의 전원을 키자마자 컴퓨터는 뭔가 깅깅깅깅깅 거리다가
한 몇십 초 후에, 좀 빠른 컴퓨터는 몇 수 초 후에 바탕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가 부팅이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뭐가 나옵니까? 대부분 윈도우즈가 나오겠죠.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뭐 시작 버튼이나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최근에서는 뭐 사무용 프로그램 중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많이 쓰고요. 또는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바탕화면에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했다고 칩시다. 그럼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화면에 탁 나타나겠죠. 거기서 뭔가를 막 작업을 해요. 작업을 열심히 해서 몇 페이지를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꺼져버려요. 정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작업하던 그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물론 요즘은 좀 보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엑셀 자체에서 그걸 킵해주는,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원을 끄면 싹 다 지워져 버려요. 참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한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왜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내가 작업하던 게 다 날아가 버릴까? 한 번쯤 의구심을 들어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렇죠? 복구할 수 없느냐?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컴퓨터는요, 기억장치라는 게 주기억장치라는 거와 보조기억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동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CPU예요. 제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가 자, CPU라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가 있어요. 자, CPU 사이에 CPU 다음에 주기억장치, 메인 메모리, 주기억장치, 주메모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장치, 보조 메모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억장치는 그 막대 모양으로 생겨서 여러분 컴퓨터 본체 안에 꽂혀져 있어요.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도 여러분 본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노트북을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본체 안에. 물론 그 외부로 들고 다니는 외장 하드라든지 뭐 USB 메모리라든지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그런 거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과 워드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과 또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프로그램을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설치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램을 깐다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그램을 깔았냐? 그 프로그램 깔았냐? 안 깔았냐? 사투리만 그렇게 얘기하나? 표준말은 그렇게 얘기 안 하나? 프로그램을 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을 깔아뒀어요. 그럼 윈도우즈나 워드나 엑셀을 여기 깔아놨습니까? 여기 깔아놨습니까? 여기 깔아놓죠. 보조기억장치는 하드디스크 안에 여러분들이 아마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놨을 거예요. 그죠? 설치해놨을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본체의 전원을 딱 켜는 순간 뭔가 깅깅깅 하죠. 깅깅 한다는 거는 이 CPU라는 놈이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그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 중앙 처리 장치인 이 CPU가 명령을 내리죠. 야, 우리 주인님이 지금부터 컴퓨터를 쓰시려고 한다. 빨리빨리 윈도우즈를 바탕화면에 보여드려라 라는 명령을 딱 내린단 말이야. 내리면 얘가 누구한테 내려? 얘한테 내리는 거야. 주기억장치한테. 그럼 주기억장치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보조기억장치에 깔려있는 윈도우즈에 사용하는 내용을 주기억장치로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 그죠? 가져와서 주기억장치에서 가져와서 바탕화면에 딱 깔아드리는 거야. 우리 쓸 수 있도록. 말을 좀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간으로 비교해 볼게요.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우리 인간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리고 내 그 가방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만약에 뭐 면접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갑니다. 내가 뭔가를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발표할 내용을 가지고 그 막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방 속에 있는 자료를 꺼내서 내가 막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발표자에 딱 서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돼요. 입으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가방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기억장치고요.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기억장치에 올린다는 거예요. CPU라는 이 그 좌뇌? 우뇌? 그죠? 우뇌에서 명령을 내려서 주기억장치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막 설명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브리핑을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어저께 내가 발표했던 내용이 100%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쵸?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열심히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책을 꺼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해요. 그죠? 뭐 기억한다면 할 말 없고요. 그죠? 기억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기억장치에 로드시켜서 CPU가 주기억장치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어떤 작업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원이 꺼져버리면 주기억장 내용은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주기억장치를 우리가 어떤 얘기를 쓰냐면 휘발성 메모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휘발성. 휘발유는 다 타버리죠. 없어져 버립니다. 보조기억장치는 비휘발성 메모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켰다가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컴퓨터 전원을 껐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 윈도우즈가 다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 컴퓨터 켜면 윈도우 다시 로딩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윈도우즈나 워드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전부 다 보조기억장치에 깔려 있고 그리고 내가 전원을 켜서 사용할 때마다 주기억장치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지금 떠든 것 같은데요. 그죠?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보조기억장치에 깔려 있고요. 설치되어 있고 전원을 켜서 내가 사용할 때만 주기억장치로 불러와서 사용을 하다가 전원을 끄면 주기억장치 내용이 싹 다 지워져 버리고 내일 엑셀을 쓰고 싶으면 다시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 엑셀을 가져와야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서 엑셀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옵니까? 여러분은 막 기계적으로 뜯어서 가져옵니까? 바탕화면에 있는 엑셀이라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CPU라는 애는 우리 주인님이 엑셀을 쓰시려고 합니다. 빨리 보조기억장치에서 엑셀을 찾아서 주기억장치 로딩을 시키세요. 그래서 로딩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주기억장치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주기억장치 메모리는 항상 이렇게 주소가 있어요. 얘가 10번지, 얘가 20번지, 얘가 30번지. 10번지에서 엑셀이 깔려있고 20번지, 물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번지 하나에 뭐 큰 프롬 하나가 깔려있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번지에 엑셀이 깔려있고 20번지에 워드 프로세서가 깔려있어요. 30번지에 파워포인트가 깔려있어요. 그러면 CPU가 불러요. 그쵸? 찾아갑니다. 어디에? 주기억장치에 가서 야 10번지에 있는 거 빨리 갖고 와. 10번지에 있는 엑셀을 빨리 갖고 와. 그럼 10번지에 있는 엑셀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엑셀을 더블 클릭 시키는 순간 파워포인트도 더블 클릭 시켰어. 그럼 주인님이 엑셀을 쓰고 난 다음에 파워포인트 쓰실 거야. 그럼 처음에 10번지 찾아가서 불러오는 순간 다음에 주인님이 실행할 파워포인트의 번지 수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수가 기억되어 있는 공간. 참 이 예를 들려고 이렇게 막 떠들었는데 이래도 이해를 못하면 이래도 시험에 틀리면 혼날 겁니다. 그쵸? 프로그램 카운터.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가진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떠들었고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3개. 4개 하겠습니다. 아쉽다. 4개 하겠습니다. 자, 별표 4개. 프로그램 카운터 상당히 중요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어디 있는 거다? 제어장치 안에 들어있는 거다. 자, 이어서 명령 레지스트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곳이다.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 명령 레지스터. 뭐 말 속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나도 그렇게 틀릴 일은 없을 겁니다. 영어로 잘 봐주세요. IR. Instruction Register. 자, 그 다음에 누산기. 자, 누산기 얘는 accumulate라 해서 AC라고 부르고요. 자, 얘 역시 별표 3개입니다. 연산장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장치입니다. 자, 누산기라고 하는 것은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예요. 자, 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 곱하기 7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등학생한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마 이거 배울 거다. 그죠? 이거 배울 때 초등학생들한테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7, 3, 21, 7, 2, 14, 5, 6 이렇게 계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렇게 23 곱하기 7하면 7, 3, 21, 7, 2, 16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뭔 차이냐고요? 초등학생은 요거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적어놓고 계산하고 우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외우고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바로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연산하는 도중에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놓고 난 다음에 내일 어저께 23 곱하기 7 계산할 때 2가 올라갔던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연산할 때 그때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
그쵸? 그게 바로 누산기가 하는 역할이죠. CPU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원리나 이런 것들, 장치가 필요한 거는 왜 닮았을까요? 컴퓨터 누가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닮았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거 컴퓨터를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다면 컴퓨터에 사용되는 모든 어떤 명령어나 이런 용어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됐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바람에, 그쵸? 좀 힘든 부분은 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자, 좋아요. 그래서 누산기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장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상태 레지스터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따로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상태 레지스터. PSWR이라는 것도 따로 외울 필요는 없으세요. PSW를 기억하고 있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PSW가 뭐냐?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시스템 내부의 순간순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정보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는 플래그 레지스터. 이것도 플래그라는 게 원래 깃발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내용 읽어보면 CPU 내부에서 방금 행한 연산의 결과로 나타내는 상태다. 방금 깃발을 꽂았다.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의 그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라 그래서 MAR 중요합니다. 별표 따로 한 개 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MBR 중요합니다. 별표 따로 하나 하겠습니다. 자, MBR 약자를 잘 기억하세요. MAR의 A는 어드레스고요. MBR의 B는 버퍼입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예요. 버퍼라는 말 자체의 용어는 임시 기억 공간이다. 임시 기억 장소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MAR은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는 기억장치 레지스터고요. MBR은 기억장치를 출입한 데이터가 임시로 잠시 기억되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덱스 레지스터의 인덱스라는 말은 색인이라는 뜻이죠. 일종의 목차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연결이나 뭐 반복 계산 형태는 그 색인을 보고 찾아가면 훨씬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프트 레지스터라는 것은 자료의 병렬 전송을 직렬 전송으로 변환할 때 쓰는 겁니다. 저 병렬을 직렬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기억 공간 레지스터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 이거는 별표 5개짜리입니다. 5개짜리인데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에 메이저 스테이트를 큰 제목으로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메이저 스테이트 레지스터라는 자체가 역시나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의 한 종류다 정도만 여기서는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앞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의 이 도표로 보여드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어 장치에 속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연산 장치에 속하는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의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갖고 또 여러 가지로 응용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령어의 구성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CPU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 자, 이 중앙 처리 장치는 모든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블 클릭한다든가 어떤 명령을 컴퓨터한테 내리게 되면 CPU가 우리 인간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 각종 주변 장치나 CPU의 어떤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 주인님, 우리 같은 인간에게 원하는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이제 명령을 내릴 때는 형식 자체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이제 연산자 부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자료 부가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이 연산자 부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명령어를 쓰는 자리고 이 부분은 주소를 쓰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만, CPU는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어야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주소를 이용해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주소. 엄청나게 많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명령하는 부분, 오른쪽은 주소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왼쪽을 연산자부라고 하면서 OP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오퍼레이션 코드 부라고 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OP 코드죠. 그래서 왼쪽은 뭐야? 실행할 명령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자, 자료부, 오른쪽에는 이 자료부 오퍼랜드 부는 다른 말로 주소부라고도 하고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CPU가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주기억장치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명령을 처리해요. CPU에서 주기억장치로 어떤 내용을 보낼 때 쓰는 말을 우리가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기억장치의 CPU로 어떤 내용을 가져올 때 우리가 로드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까 메모해 두세요. 그죠? CPU와 주기억장 사이에는 스토어 로드 과정이 거치면서 데이터를 기억시켰다가 다시 불러왔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주기억장치라는 것은 보통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왼쪽에 이제 주소가 들어있어요. 10번지, 20번지, 30번지, 40번지. 10번지에는 A가 들어있고 얘는 B가 들어있고 C가 들어있고 D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명령을 내리죠. 야, 나 지금 덧셈 할 거야. add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덧셈을 할 거야. 그리고 뭘 덧셈을 할 거냐? 10번지에 있는 거를 덧셈 할 거야. 그러면 add, 야 덧셈해라. 어디? 10번지에 뭐 있냐? 10번지 찾아가니까 A가 있는 거야. 그럼 A를 덧셈을 하는 거야. 그럼 A 하나 갖고 어떻게 덧셈합니까?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아무튼 그 주기억장치의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갖고 어떤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명령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만약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실행시켜라. 뭐를? 10번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은 연산자부, OP 코드, 실행할 명령이 들어있는 곳이고 add라든지 뭐 rotate라든지 move라든지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거고, 오른쪽의 자료부에서는 그 명령을 어디 번지에 가서 찾아서 실행시켜라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얘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연산자부의 비트 수가 n비트일 때 이에 n승계의 명령어가 수행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의 비트 수가 만약에 4비트짜리다. 그러면 몇 개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의 비트가 만약에 4비트다. 그러면 2의 n승계니까 2의 4승계에서 16개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그쵸? 자, 연산자부의 비트 수가 4비트일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뭐 쉽죠? n비트면 2의 n승계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쵸? 2비트면 2비트면 몇 개를 수행할 수 있다? 2의 2승계니까 4개를 수행할 수 있다. 왜 선생님 2비트면 2의 2승계에서 4개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2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비트 수가 2개예요. 그러면 0하고 1, 00, 01, 10, 11.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4비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00은 예를 들어서 덧셈하는 거고, 그죠? 덧셈하는 거고, 얘는 뭐 빼기 하는 거고, 곱하기 하는 거고, 그죠? 얘는 빼기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나누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자료부에서는 그 어드레스 필드의 크기가 최대 메모리 용량이다. 요거를 따로 별표를 하나 해두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자, OP 코드가 6비트래요. 여기가 6비트래요. 그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필드가 16비트래요. 여기가 16비트래요. 그러면 최대 메모리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OP 코드 이거 배운 것 같아 하면서 6비트니까 2의 6승계 해서 64개, 64가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가 6비트라서 64K가 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얘가 여기는 주소부라 그랬잖아요. 그쵸? 여기는 주소부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16비트라는 거야. 여기가 16비트라는 것은 2의 16승을 나타내는 거예요. 2의 16승은 65,536이지만 이걸 2의 지수승 단위로 표현하게 되면 64K가 되는 거예요. 그쵸? 64K. 그래서 정답은 64K이기 때문에 단위로서는 워드라는 단위를 쓰면서 64K 워드가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OP-코드가 6비트다.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몇 개를 수행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2의 6승계가 답이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왼쪽이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부고 오른쪽이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소는 어디에 해당된다? 주 메모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기억장치의 공간 이 부분이 주소를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메모리의 용량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명령의 구성은 왼쪽에 연산자부와 오른쪽에 자료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도대체 이 명령부, 오퍼레이션 코드부, OP 코드의 역할, 기능, 또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연산자 OP 코드의 기능, 이 부분에 어떤 기능이 4가지입니다. 이거 자체가 별표 3개 해주세요. OP 코드의 기능 부분에 대해서 별표 3개. 자, 되셨습니까? 자, 크게 4가지입니다. 함수 연산 기능, 자료 전달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연산자부 OP 코드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함수 연산 기능, 2번 자료 전달 기능, 3번 제어 기능,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온 적 있습니다. 자주 나왔었습니다. 별표 3개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함수 연산 기능이 도대체 뭔데? 그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CPU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산술, 논리 연산 명령을 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add, 덧셈, and 연산, 또 cpa 연산, cpc 연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다 몰라도 돼요. 기본적으로 add, 덧셈이라든지 and,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료 전달 기능으로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CPU와 주기억장, 여기서 말하는 기억장치는 주기억장치입니다. CPU와 주기억장 사이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거, 로드하고 스토어하고 앞에 설명드렸었죠. 자, 로드는 뭡니까? 메모리의 내용을 CPU로 올리는 것을 로드를 한다면 반대로 CPU 정보를 메모리에 기억시키는 것을 우리가 스토어라고 얘기를 하죠. 자, move는 옮기는 거고요. push팝은 우리가 스택에 대해서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스택 우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넣는 것을 push를 한다면 빼내는 것을 팝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료 전달 기능. 자, 제어 기능으로서는 프로그램을 수행 흐름을 제어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주로 분기명, 무조건 분기명령과 조건 분기명으로 구분되는데 보시면 알겠죠. 고투라든지 점프라든지 이거는 뭐야? 강제로 CPU가 명령을 내리죠. 야, 주소를 30번지를 고투 30 하면 30번지를 바로 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30번지 다음에 원래는 40번지 가야 되는데 점프 50 하라. 그러면 40번지 건너뛰고 50번지로 바로 가라. 이렇게 강제로 어떤 부분을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명령어, 무조건 분기 명령어. 그 다음에 조건 분기 명령의 대표적인 것은 if죠. if는 만약에 A 값이 B 값보다 크면 20번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30번지로 가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조건 분기 명령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부프로그램의 호출 및 복귀에서 콜을 부른다든가 뭐 리턴을 시킨다든가 이런 명령도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들이 이제 함수 연산 기능, 자료 전달 기능, 제어 기능에 속하고 시험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연산자의 기능 중에서 자료 전달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입출력 기능은 뭐 I/O 기능이라 그래서 뭐 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부분이니까 입출력 기능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입출력 장치를 배울 때 그때 한 번 더 따져보도록 하죠. 자, OP 코드의 기능이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전체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명령어의 형식인데요. 자, 그러면 OP 코드 부분과 그리고 오퍼랜드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그 오퍼랜드 부분의 개수가 하나, 둘, 3개짜리가 있고요. 2개짜리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1개짜리가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자, add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죠? add라는 명령. 자, add. 자, 명령을 내립니다. 내리는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찾아서 C라는 곳에 저장하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덧셈을 해라. A를 찾아가서 A에 있는 값과 B에 있는 값을 더해서 add 더해서 C에다가 저장시켜라. 그러니까 주소부를 3개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3 주소 명령이라고 합니다. 주소부가 3개 있기 때문에 3개로 구성되고요. 연산 후에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됩니다. 공간이 3개나 있기 때문에 전체 명령을 읽어오는 시간이 단축되고요. 각각 따로 읽어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길이도 한 줄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이도 짧아집니다. 하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의 기억 장소에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것도 일종의 기억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면 add라는 명령, 그리고 C라는 명령, A, B까지 해서 4개까지 접근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3 주소 명령이었습니다. 주소부 3개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어서
이 주소 명령어는 주소부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쵸?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그죠? C라는 값을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오퍼랜드부 자체가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 알고리즘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컴퓨터는 항상 명령어를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항상 맨 마지막 걸 기억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에다가 10을 저장시키고 B에다가 20을 저장시켰어요. 다시 A에다가 5를 저장시켰어요.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했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A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야? A에는 5가 남아있는 거지 10은 사라져버려요. 그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저장한 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A 값과 B 값을 add, 더해서 여기에다가 C 값에 넣게 되면 원래 있던 주소부의 A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짜리를 이용해도 충분히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3 주소 명령에 비해서 길이는 짧습니다. 길이는 짧잖아요. 그죠? 계산 결과를 시험할 필요가 있을 때 기억장치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CPU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CPU 내에서 직접 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절약됩니다. 단점으로서는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선생님, 전체 프로그램의 길이가 얘보다 얘가 길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얘는요, 한 줄에 끝나요. 얘는 add, 예를 들어서 add C, A, B 이렇게 한 줄에 끝난다면 얘는 add A, B 그리고 store 저장을 해야 되니까 C 뭐 이런 식으로 2줄까지 넘어오니까 프로그램 길이가 길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죠? 자, to 주소 명령이었고요. 이어서 1 주소 명령 가볼게요. 자, 1 주소 명령어는 오퍼랜드부가 주소부가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사실 연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왜? add 더해라. 자, 10번째에 있는 그 값을 찾아서 더해라. 10번째에 가니까 뭐 5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5라는 숫자 1개 갖고 뭘 더해요? 더할 게 없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임시 기억 장소에 해당되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누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명령어 형식의 이 주소 명령어 3 주소, 2 주소, 1 주소, 0 주소 4개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1 주소 명령어입니다. 이거 별표 2개 할게요. 얘가 1 주소 명령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왜? 누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누산기에 들어있는 값하고 주소부로 찾아갔을 때 들어있는 값하고를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누산기가 없으면 1주소 방식에서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누산기가 필요한 주소 지정 방식으로 사용돼야 되고 모든 명령어 누산기에 기억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A와 B를 더해서 C를 만드는 건데 load A 값을 로드 시키는 거야. 그쵸? 불러와서 기억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다가? 누산기에다가 임시적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B를 더하는 거죠. 누산기에 기억된 거와 기억되어 있는 A와 B를 더해서 C라는 값을 스토어에 저장하라. 이렇게 명령어를 쭉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3 주소와 2 주소에 비해서 명령의 길이가 또 길어지죠. 그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0 주소 명령어는요. 오퍼랜드부 없이 OP 코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연산 자체가 하기 힘들지만 무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쵸. 스택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스택이라는 게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고 그 다음에 또 넣게 되잖아. 그럼 뺄 때는 또 여기서 또 빼고 이렇게 빼요. 그쵸. 그러니까 넣고 빼는 과정으로 연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택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스택에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 1주소와 0주소가 가장 많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1주소는 누산기, 0주소는 스택.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자세하게. 데이터베이스 과목 안 듣고 전자계산기 과목을 먼저 수업 들으시는 분은 이 스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하게만 스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가서 스택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요약 정리. 사실 뭐 이 부분은 어느 전자계산기 구조의 그 시험 범위가, 그러니까 과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느 파트에 넣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뒤로 따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을 요약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앞에 이어지니까 스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택의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 리포 구조죠. 리포 구조. 리포가 뭡니까? last in, first out의 약자입니다.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는 형식. 푸시, 팝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때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오는 형식이 리포 구조고요. 그래서 자료의 삽입을 푸시라 하고 삭제를 팝이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만 자료의 삽입 삭제가 가능한 구조죠. 자, 영주소 명령을 영주소 명령에서 스택을 쓴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호출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할 때도 스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인터럽트 발생 시 복귀 주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역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배우게 될 건데, 인터럽트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중단될 때, 뭔가가 중단될 때, 사실 제가 이 온라인 강의를 찍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NG가 날 때 가장 힘들어요. 사실 이 강의도 제가 지금 2번째 찍고 있는 강의거든요. 앞에는 왜 NG가 났냐면 한 이쯤 왔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강의를 찍고 달려오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마이크가 제가 이 뒤에 이 허리에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차고 있고 무슨 마이크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카메라에 이제 무선 마이크 이제 수신기가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제 촬영을 시작할 때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그 마이크 테스트가 이제 소리는 내가 들을 수 없어요. 화면상에서 영상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켜놨는데 수신기에 마이크를 안 켜놓은 거야. 그래갖고 막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수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가 안 켜졌어. 어떻게 합니까? 촬영 다시 해야죠. NG. 그죠? 그런 상황은 저희 실수였죠. 그죠? 저희 실수.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강의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됐어. 내가 다음 페이지 막 넘긴다고 막 넘기는데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쵸?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강의가 중단돼 버렸어요. 그럴 때를 뭐라 한다?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공부할 때 한번 나오겠지만, 인터럽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느냐면 정전 상태가 가장 인터럽트를 가장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터럽트 용어도 같이 알아두시는데,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다가 NG 상태가 나면 강의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안 찍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하느냐, 인터럽트가 발생했어요. 그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럽트를 복구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서 강의를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인터럽트가 한번 발생해야 여러분 머릿속에 인터럽트가 확실히 각인이 될 텐데, 그죠? 자, 아무튼 스택이라는 것은 자,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제기 프로그램, 리커시브 프로그램을 합니다. 리커시브 프로그램의 순서 제어, 또 역폴리시형의 산술식의 처리 등에 뭐가 쓰인다? 스택이 쓰인다. 그래서 스택의 사용 용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맞는 답으로 이렇게 나왔던 게 있어요. 여러분 교재 그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그죠? 제가 교재를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교재에 보시면 오답 그 부분 있죠. 그 오답 부분에서 틀린 답으로 뭐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말이죠. 재료 주소 명령을 갖는 컴퓨터의 구조 원리로서 스택 머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스택 머신, 뭐 재료 주소 명령형, 재료 주소 하면 스택 하면 재료 주소.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설명한 이 리커시브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 한 루틴이 자기를 다시 불러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되뇌인다는 거, 되새김한다는 거, 죄기한다는 거,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좀 마무리를 이제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다낭연산과 이항연산, 요거 산업기사에서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다낭연산은 피연산자가 한 개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ot, rotate, move. 이건 무슨 말이냐면 not A 이렇게 쓰죠. not A가 뭡니까? 우리가 그 A 봐 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not A, B 할 수는 없어요. not A 아니면 not B를 하는 거지. move도 써볼까요? move A, B 이거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죠? move라고 쓰고 A 하면은 A를 move 시켜라. 이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항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걸 다낭연산을 한다면, 이항연산이라는 것은 항이 두 개란 얘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측연산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 하면, 그죠? 항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항연산이고 이항의 이자가 2라는 뜻이에요. 2, 그죠? 뭐 O와 AND 이건 뭡니까? A and
and B. 그러니까 A와 B를 and 연산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을 두 개를 갖고 연산을 하니까 이항 연산이다. 이거 나왔을 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자, 이런 명령어 설계 시 고려사항, 요거 별표 2개 하겠습니다. 명령 설계 시 고려사항, 다음 중 명령어 설계 시 고려사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3 주소 명령어를 쓸 거냐, 2 주소 명령어를 쓸 거냐, 1 주소 명령어를 쓸 거냐, 제로 주소 명령어를 쓸 거냐, 그거 말하는 거죠. 연산자의 종류, 주소 지정 방식, 해당 컴퓨터 시스템의 워드의 크기 수에 따라서 연산자를 뭘 쓸 거냐를 결정하는 게 좋다, 이 얘기죠. 요 세 가지니까 시험 문제에서 고려사항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해서 몇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기타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요약 정리해서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해당 루틴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때까지 해당 루틴에서 발생한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사용한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계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 키포인트는 처음에 사용한 자료를 다시 수정하여 그 계산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터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쵸? 용어로서 그냥 간략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디버깅에서 디버깅 용어 따로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디버깅. 디버깅의 디버그라는 말의 의미는 또 우리가 컴퓨터 역사 얘기를 또 이게 디버그하면 역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컴퓨터 오늘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시초가 뭐였냐면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라고 부르는 ENIAC이라는 거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기가 시간에 아마 기술 과정 시간에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요. 뭐 컴퓨터 시간이 따로 있는 학교도 있었을 거고요. 그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를 우리가 ENIAC이라고 하는데, 그 ENIAC이라는 컴퓨터는 그냥 집체만한 컴퓨터예요. 그죠? 그 집체만한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는 뭘로 만들어졌냐면 오늘날의 우리 컴퓨터는 CPU가 플립플롭이라는 한 비트를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소자로 만들잖아요.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의 컴퓨터는 진공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거 있죠. 그런 진공관의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이진 신호를 보내서 만들다 보니까 그 진공관 18,000여 개로 만든 게 바로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인 ENIAC이에요. 그 ENIAC이 진공관으로 만들다 보니까 칩체 많았죠. 거기에 막 날파리, 나방 이런 것들이 막 그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막 끼어서 그 합선이 돼가지고 이제 진공관에 팍 터지고,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를 이제 그 ENIAC을 쓰던 사람들이 저놈의 버그들 때문에 이제 속상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기는 오류를 버그라 그랬었고, 그 버그를 수정한다는 말에서 이제 디버그라는 이제 용어가 지금까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디버깅 한다는 것은 그 오류를 수정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디버깅이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용어가 이제 그 트레이스라는 용어와 덤프라는 용어가 있는데, 트레이스는 프로그램 실행 과정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고, 덤프라는 것은 주기억 전체 내용을 그대로 화면이나 프린터, 디스크 등에 이제 출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덤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덤프로 이렇게 다 쏟아붓는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프로그램과 매크로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이제 시험에 몇 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프로그램과 매크로 따로 별표 한 개씩 하는데요. 이 부프로그램과 매크로의 공통점은 여러 번 중복되는 부분을 별도로 저장하여 사용한다. 반복되는 과정을 매번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고 명령어를 처리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 반복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쓰려니까 아무래도 시간과 뭐 여러 가지가 낭비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부프로그램과 매크로 같은 걸 이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애국가 있죠, 애국가.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렴 들어가면 무궁화 삼천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국가를 여러분한테 1절부터 4절까지 쓰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절 후렴, 1절 후렴, 1절 후렴, 1절 후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안 쓰죠. 어떻게 씁니까? 1절 후렴, 2절, 3절, 4절 쓰고, 그럼 2절 부르고 후렴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후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애국가를 부를 때요, 1절, 2절, 3절, 4절을 적어놓고 후렴을 이쪽에 따로 적어놓고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만약에 부른다면 이게 부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 2, 3, 4절에 따로 후렴을 만들어 놓은 걸 부프로그램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매크로는요,
1절 다음에 후렴을 바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 4절 불렀어요. 하나의 틀 안에서 후렴구를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가는 걸 매크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따로 두느냐 아니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반복을 하느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 프로그램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필요할 때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호출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프로그램 내에 삽입하여, 그쵸? 내에 삽입하여 언제든지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애국가의 예가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처리 명령어의 종류에서 산술 명령어는 add, sub 이게 덧셈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뺄셈이고 이게 그 곱셈이고 얘가 나눗셈이죠. 그리고 산술 시프트. 자, 논리 명령어 중에서는 not, and, or, xor 논리적 시프트, rotate, complement 보수죠. 그 클리어 깨끗하게 지우는 거. 자, 데이터 처리 명령어의 종류는 산술 명령어와 논리 명령어로 나누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산술 명령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 논리 명령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가망성이 크니까 봐두시면 되겠고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는요. 산술 연산자를 가장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좀 빡빡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자, 정리하자면 컴퓨터의 구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명령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제 7강 주소 지정 방식과 또 명령어의 실행과 제어 부분인데, 자, 이번 시간 어땠습니까? 좀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재밌지 않았습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쓸데없는 얘기가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 점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쓰면서도 내가 지금 바탕화면에 엑셀을 더블 클릭했어. 그러면 CPU가 내 명령을 듣고 주기억장치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깔려있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로드 시켜라. 그리고 로드 시킨 다음에 CPU가 우리 인간이 예를 들어서 클릭할 때마다 나타나는 명령들을 주기억장치에 가져와서 일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약간만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 컴퓨터 다루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속에서도 뭐가 있느냐? CPU가 존재하고 또 주기억장치 존재하고 보조기억장치 존재합니다. 스마트폰을 계속 쓰면서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을, 오늘 배웠던 내용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재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좀 또 빡빡하지만 전자계산기 구조가 조금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